8대0 인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는 6대2입니다. 6대2인 상황에서 예. 두 명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3, 4일 남은 기간 동안 예. 이 두 명도 인용으로 붙는다. 5대3, 4대4로 발표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한덕수 총리 복귀할 때의 판결을 놓고 보면 그분들은 지향점이 분명히 뚜렷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 대통령직을 끌어내릴 만한 중차대한 그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런 이유를 될 것이다. 보셨는데. 헌재가 정치질했다. 자신을 임명해준 은혜 갚음도 충분히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진영의 눈치도 봐가면서 적당히 침대 축구도 해가면서 헌재가 저는 정치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기관이나 정치기관이 너무 싫어요. 판결은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죠.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박수 칠 뻔했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4월 4일 이번 박수 한번 치면 안 되나요? 박수 치고 싶어 죽겠다 진짜. 자, 11시. 네. 4월 4일 11시. 네, 4월 4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이뤄진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등등 뭐 우리 함께해 주신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주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없이 가볍고 부드러운 평론가 박진영입니다. 네. 절대 남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공은 없다. 성공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원점 타격은 아주 잔인하게. 네, 네. 네. 쇼츠 너무 그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늘 부담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를 안 치셨는데 혹시 뭐 너무 아니,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네, 거니까. 저는 뭐 4월 4일 날 이상을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4월 4일에 나오면 결론도 혹시 예상을 하시나요? 결론을 충분히 예상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극비입니다. 조금 아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큰 속보가 네. 왔기 때문에 네. 그거 이거 원고 오늘 다 버려야 버리는 걸로. 아, 뉴스가 정말 많긴 많았어요. 네. 그리고 뭐 이 정치공원 관련 뉴스는 아닙니다만 지금 산불 피해도 크잖아요. 거기에 마피아 42 대표 우리 이제 게임 광고 하시는 분인데 1억 원이나 또 쾌척을 했습니다. 아, 네. 대단하시다. 예, 1억 원을 네, 마피아 42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4월 4일 그 소식부터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오는 4월 4일 금요일 11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겠다라고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4월 4일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4월 18일 넘어가는 거 아닌가 뭐 등등 여러 참 예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로 사실 이것도 좀 오래 걸린 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죠. 네, 상당히 오래 걸렸고 사실은 어제 그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일반 선고기를 잡았다는 것 때문에 네. 분노가 더 컸어요. 그러니까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남은 쌓여 있는 일반 선고들을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대통령 탄핵은? 이라는 질문이 계속 뒤따랐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종전 관례대로 금요일 선고 3일 앞둔 화요일에 이제 공지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혹시 참 그 대선 만약에 인용시에는 대선이 대략 언제쯤으로 60일 전이죠. 이내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훈령일 겁니다. 훈령이기 때문에 꼭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럼 그런 그건 걸 알고 좀 있습니다. 늦추거나 땡기거나 할 수 있는 그렇게 해도 거고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4월 4일 선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뭐 심지어는 뭐 안에 뭐 이견들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도 이번에 4월 4일에 다 불식이 될 수도 있겠군요. 당위론적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요. 네.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은 헌재는 해체해야 합니다. 한 명의 이견이 있더라도 이견이 있더라도 조정을 하고 저는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8대0 만장일치된 의견을 내야 한다. 그 그게 이제 당이다.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정치학 전공자로서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과 다양한 의견들, 정파적 의견들을 내비칠 수 있고 싸우기도 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공화제적 원칙을 한국 사회에서 실천하는 것이 사법부입니다. 공화제적 원칙이라는 것은 공공선을 위해서 합의하고 타협해서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자신을 누가 임명해 줬다라든가 정치적 소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선, 국가를 위한 책임 윤리로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대세적 흐름을 추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서도 정파적이고 숫자 노름을 한다면은 국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헌재의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헌재에서는 모두가 합의돼서 8대0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나와야 한다. 안 나오면 제가 그 헌재 해체 운동을 헌법 개헌 네. 운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설령 본인의 소신이든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헌재 결론은 이 중요한 심판에 대해서는 8대0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다는 거고요.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8대0 만장일치 가능성보다는 지금 현재 한 2주 정도의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5대3, 4대4로 발표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5대3, 4대4요? 네, 그러면 5대 기각인가요? 각하인가요? 기각이죠. 기각 네, 예상하신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5대3이라는 얘기는 우리 앵커께서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 최근 한 3, 4일 동안 물론 추론입니다만은 뭐 헌재 깊숙한 내막까지 다 들여다보고 하는 것은 아닌데 3명의 헌재 재판관이 지난번 이 한덕수 총리 복귀할 때의 판결을 놓고 보면 감안을 하면은 그분들은 지향점이 분명히 뚜렷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형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5대3에 3이 이제 예를 들어 반대를 한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기각의 이유는 뭐? 그러니까 이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유가 당연히 있죠. 어떤 거죠? 네. 그 대통령직을 끌어내릴 만한 중차대한 그 사유는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게 그런 이유를 댈 그분들- 것이다. 그렇죠. 그게 당연히 이 비상계엄 여부의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위한 그 정도가 네. 매우 중요해서 대통령직을 끌어내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관통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번 그 최종 선고도 그 메시지를 가미를 해서 기각편에 들 것이다. 그래서 만장일치 물론 뭐 국론 분열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8대0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찌 보면 바람직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지금 원래 한 달 이상이 지체된 게 교착 상태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징후가 있었다라는 게 바로 지난주에 제가 아니, 여기서 근데 말씀드린 한덕수 건데. 총리를 이게 탄핵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거는 네.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너무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뭐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점, 요 정도 갖고는 끌어내리기까지 못한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 이야기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가볍다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한덕수 총리하고 예. 윤 대통령 경우는 다릅니다. 예. 분명히 이 궤를 달리하지만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왜 탄핵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게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 완전히 별개일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3명의 뭐 김복형 재판관을 비롯해서 네. 총 3분의 그 이른바 지난번 보수성향으로 판단 분류되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네. 판단이 그 판단이라면은 윤 대통령 그 최종 선고에도 그 판단의 방향은 유지를 할 것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5대3 또는 뭐 5.5 대 2.5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만장일치 판결은 매우 어렵지 않느냐라는 그런 그 전망을 네.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8대0. 8대0이요? 네, 8대0 인용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난번에 정영식 재판관하고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냈어요. 네. 그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200석이 찬성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러한 그 의결 정족수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그 내란죄의 성립
이나 뭐 내란 행위, 사실관계 이런 걸 가지고서 소추 사실과 다르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이거 가지고 또 각하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그 부분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에서도 똑같은 쟁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결정문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네. 각하 의견을 냈던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와는 무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쟁점이 형사소송 기록을 헌재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증거 능력이 네네.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인정할 수 실제 있느냐. 그 뭐 법에도 당연히 그 준용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다고 나오지만 그보다 예. 더 중요한 건 그걸 안 쓴다 하더라도 실제 이 내란 행위를 한 것 또 그리고 비상계엄의 위헌성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너무 명확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여기서 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제일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그 당시에 결정문을 작성하신 헌재 재판관들이 내가 이 결정문을 내므로 인해서 니네들이 윤석열 결정에 대해서 추론하거나 유추하는 것을 절대 막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판결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결정문을 썼는데 그래도 역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좀 틈새를 보여준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덕수 스스로가 국무위원 회의 없었다, 국무회의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정확히 했었었고 또 그때 한덕수 탄핵 결정문의 전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것들은 위법하다라는 게 전제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각하 이 부분은 여기선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이나 이제 인용인의 문제밖에 안 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 조건이 안 되는 각하는 뭐 가능성이 네,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다음에 저는 기각 보고요. 아니면 인용인데 네. 그다음 이제 기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할 요건이 안 됐는데 선포했다. 네. 이렇게 이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이 윤석열 씨 측의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를 말하면서 윤석열 씨 측에서 주장한 내용은 탄핵을 너무 많이 하더라 민주당 의원들이 그리고 네.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더라 이제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탄핵 많이 하더라도 그거는 남용되지 않았다라고 벌써 결정을 내려줬고 네. 또 첫 하나는 번째 쟁점 지금 보세요.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픽. 네. 네. 저런 쟁점들과 관련해 가지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위헌했다는 거 다 나왔고 포고랑 이료도 당연히 국회에 이런 것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것이었고 국회 네. 봉쇄 다 인정이 됐고 중앙선관위 장학지적 인정이 됐고 법관 체포지시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쟁점이 전부 다 근거 있게 확인이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건 적극적으로 이 위헌 사태나 이 비상계엄 사태를 야기했느냐 적극성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도 안 되게 당연히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게 지금 결과물에 나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걸 인용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네. 탄핵 심판 쟁점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네. 제가 그것보다 네. 요 상황에 대한 제가 추가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왜냐하면 제가 두 분보다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고맙습니다. 현재는 6대 2입니다. 현재 상황은 아 진짜 이거 제가 취재가 출연한 된 거예요? 헌법 재판관 재판관들의 의견이 6대 2입니다. 인용 예. 6, 그다음에 각하 2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6대 2인 상황에서 네. 두 명이 고집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3, 4일 남은 기간 동안 예. 이 두 명도 인용으로 붙는다. 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게 아마 한 보름 후에 후일담으로 네. 박진영 말이 맞았구나. 이게 또 짤 돌 겁니다. 네. 저게 이제 5대 3에서 그 한 명이 바뀌고 있다. 지읒의 성을 가진 그분이 바뀌고 있다. 조한창님, 아니 정영식님. 정영식님. 예. 네. 그 얘기여서 6대 2로 갔는데 네. 결국 그렇게 되면 6이라고 하는 헌법의 이 위반의 결정이 나는데 자기네가 두 명이 각하 의견 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일치시키는 게 낫다. 이전까지는 5대 3 썰이 어느 정도 근거 좀 있었는데 그 중에 5대 3까지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네, 2.5. 2.5 대 5.5. 2.5의 실체는 뭐예요? 한 사람이 계속 사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한다. 그게 근데- 이제 각하와 인용 사이에서 오락가락 한다는 썰이에요. 아니죠. 기각과 인용 사이에서. 되게 뭐 그 얘기들이 많이 퍼진 모양이군요. 그럼 이제 2.5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던 한 분이 이제 6명 쪽 5명 쪽으로 이제 붙어서 그래서 이제 6대 2가 인용으로 일단은 됐다. 6대 2가 됐고 나머지 2명 그러니까 기각을 이야기하는 각하를 이야기하는 2명도 어쨌든 뭐
결과는 정해진 거니까 우리도 그러면 같이 8대 0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설득이 식으로 될 갈 것이다.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제가 입이 간질간질하지만 참겠습니다. 하세요. 0.5라는 그분이 사실은 이제 실명까지 0.5라는 정형식 재판관이라고요. 나왔던 네. 분인데 네. 그분이 뭐 오락가락이라는 말을 쓰면 아마 본인이 그 유쾌하게 섭섭할 들리지는 거고. 않을 거고요. 네. 결론은 이미 내린 상태에서 어떤 게 그 부작용이라든가 국익 전체적인 통합 이런 것들을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네. 있는 의미에서 0.5라는 그런 별칭이 이제 불러준 건데 그분의 어떤 이 고뇌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이 좀 깊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손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 좀 가까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좋은 목소리. 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은 이제 뭐 정보 내지나 하여튼 뭐 이게 각자 들은 내용들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아까 잠깐 뭐 얘기가 끊겼습니다만 그 쟁점들이 이제 5가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 쟁점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우리 복기를 해보죠. 오랜만에 한번. 네, 이것에 대해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다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헌인지 위법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쟁점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국회에서는 이건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법 위반이 명백하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했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하지 않았던 거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선포 과정이라는 게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무회의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도 참 알려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법에 네. 정해진. 네. 그리고 네. 이제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상황이었느냐에 대한 판단도 그것도 이제 판단이 있어야 있어야겠죠. 되고.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야당이 입법 폭주, 예산의 무차별 삭감, 탄핵 소추 남발로 내가 경고성 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힌트가 하나 있다면 그 한덕수 총리 탄핵 때 국무회의라고 표현하지 않고 결정문에 회의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건 실제적으로 헌법재판관도 국무회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 아닐까라는 이제 힌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두 거기 번- 있던 국무위원들도 대체로 이거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진술을 했죠. 했죠. 왜냐하면 그 회의에 정당성을 부여해버리면 국무위원들이 공범이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 한덕수가 거기에서 기각됐다는 것은 윤석열은 기각되지 않는다라는 반대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오히려 이상민 장관은 네. 견해를 달리했죠 그 당시에. 아. 국무회의가 아니라면 장관들이 왜 그쪽에 시간을 이렇게 촉박하게 하고서 달려갔겠느냐. 네. 형식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맞다라고 그때 견해를 그렇게 얘기를 네. 이 부분에 그래서 대한 이제 수사받고 있죠 이상. 판단이 차이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포고령 1호였습니다. 국회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집어넣었었는데 그 어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정치 활동은 중단시킬 수가 없다. 이건 이제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네. 것이 이제 청구인의 입장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포고령은 이제 계엄에 필요한 형식으로 이건 상징적으로 그냥 집어넣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직접 이 포고령을 손으로 쓰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국회 활동 방해, 국회를 봉쇄하고 군인과 경찰을 보냈잖아요. 요거에 대한 쟁점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냈다라는 것도 이제 위헌인지 위법인지 이건 명백한 위헌 상황이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인데 군대를 보내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게 이제 청구인 주장이고. 네. 그리고 이거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하려고 했던 거지 우리가 뭐 서버를 침탈하려거나 하는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았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네. 측의 반박이었습니다. 혹시 5가지 중에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가장 경중을 따지자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탄핵 사유로서 이거 하나만 들어도 정말 너무 심각한 것이다라고 보신 게 국회에 있다. 군대 보낸 거죠. 그게 가장 심각하다. 그때 제가 있었거든요 국회 안에. 네네네.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진짜. 네네. 그것이야말로 탄핵 사유.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거 하나는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제가 그 우리 국회의원들의 면면도 다 봤습니다. 예. 벌벌벌 떠는 국회의원도 봤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구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았는데 보면은 거기에서 아주 용감하게 내가 뭐 살 만큼 살았고 5.18도 겪었고 여기서 목숨을 던지겠다 그런 국회의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 제가 들어올 때 박수 쳐줬습니다. 네네네.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여튼 가장 심각하게 보시는 건 3번의 국회 봉쇄. 민주주의의 대표 기관이 국회잖아요. 네. 혹시
이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중을 굳이 따지자면 어떤 것이 가장 좀 심각하고 혹은 어떤 것이 조금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저는 적극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적절하지 않았느냐 하는 여부 그게 뭐 꾸준하게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문제 국정의 난맥상을 그렇게 일거에 한 번에 해결하려고 했던 비상계엄이 그 당시에 최선의 그 방도는 결국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아까도 결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비상계엄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의 중차대함 이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뭐 지금 이제 형사 재판이 이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헌재가 이제 금요일 날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만은 글쎄요 그분들의 현명한 판단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는 아마 각자 마음속에 다 있을 겁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5가지 지금 쟁점에 어떤 게 경하냐 중하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대통령의 이 탄핵 이것은 정말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그 기로에 서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겸허하게 그 재판관의 선고를 지금 지켜볼 작정입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은행장이 자기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근데 은행원들이 규정을 자꾸 이야기하면 대출을 안 해줘. 그 은행장이 경비 직원들을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총을 들고 은행에 쳐들어가요. 왜 다 대출 안 해줘? 근데 가서 보니까 분위기가 안 좋아. 공포탄 한 방 쏴고 돌아왔어. 그럼 그 은행장은 은행 강도입니까 아닙니까? 은행장은 아주 그러면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겁니까? 은행 강도입니까? 이건 법률적인 문제예요. 법률적인 문제니까 우리 노영희 변호사한테 좀 여쭤볼게요. 그 5가지 중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그건 인용이 되는 거죠? 아니면 5가지 중에 뭐 2-3개 정도는 돼야 돼요? 아마도 5가지가 각각 위헌 사유가 됐는지 확인을 먼저 다 하고요. 네. 위헌이다 아니다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제가 보기엔 다 위헌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를 또 따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각각의 위헌 네. 따지고 그다음에 중대함을 따지고. 네. 그래서 그 중대한 위반이라고 하는 게 하나라도 되면 그거는 탄핵이 되는 거고요. 네. 중대한 위반, 근데 전부 다 위헌이긴 한데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탄핵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5가지가 사실은 다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탄핵이 최소 3개 이상은 다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뭐 하나라도 중대한 위반이 인정이 나오면 된다면 중대한 위반이면 그러니까 네. 위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이번에 한덕수 결정문에 나온 얘기라서 네. 다 위헌으로는 나올 건데 그 중에서 중대한 위반이냐 아니냐를 다시 따져가지고 네, 네. 판단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에 땡 하면 바로 결과 나와요? 아니면 뭐쭉 이유 설명하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주문을 먼저 나옵니까? 왜 읽느냐, 뭐 예. 뭘 읽느냐에 따라서 좀 순서가 달라지는데요. 예. 만약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순서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이크를 좀 대고 얘기. 그 네. 순서에 따를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네. 그 8대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견이 물론 이제 별개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보충도 있을 수 있는데 8대 0이었기 때문에 일단 각 쟁점에 대한 판단들을 쭉 다 읽고 나서 그다음에 이정미 권한대행이 그때 맨 마지막에 주문을 읽기 전에 시계를 한번 봐요. 네.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파면이 되기 때문에 시계를 한번 보고 이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선고를 했는데 시계를 딱 보는군요. 네, 이제 그때 이제 결론을 내려서 주문을 읽었는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한덕수 총리 때도 보면 의견이 좀 갈렸잖아요. 그때는 5대 1대 1로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들을 얘기하기 전에 주문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냐 아니냐에 아니냐, 따라서 네. 주문을 먼저 읽느냐 아니냐가 결정되고 네. 그다음에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문영배 재판관도 시계를 보면서 시간을 딱 먼저 말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말해줬어요. 네, 기각 예. 시점을 기각. 그때 이제 얘기를 근데 이번에 하고.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명확히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게 알아보니까 그것도 강제 규정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네, 게? 강제 규정은 맞아요. 아니죠. 그거는 진짜 만장일치일 뭘 먼저 경우에는 하느냐? 주문을 먼저 한다. 네, 이게 이제 네,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네. 강제 규정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4월 4일에 오전 11시 드디어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진짜? 나는
와, 우리 아, 이제 저는 계속 근데 방송을 막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당해서 저는 네. 지금도 불안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날짜가 이게 한 바뀌는 달째잖아요, 것을 아니까 그죠? 맞아. 그 결과가 막 일찍 정말- 나올 네. 거라고 예상했을 땐 3월 7일 설도 있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3월 7일은 조금 뭐 지나면 이제 3월 14일에는 이제 거의 무조건 할 줄 알았고 그러다 21일 이렇게 28일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여러 얘기를 좀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만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이렇게 끌게 된 그 이유는 역시 뭐 이견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이벤트들이 중간에 계속해서 있었고 또 다른 탄핵 심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정말 밀린 것인지 그게 좀 약간 궁금하긴 합니다. 물론 4월 4일에 다시 좀 더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혹시 그동안 뭐 들으신 얘기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우리 부원장님께서는 이 한 달의 시간을 뭘로 혹시 보고 계신지 보셨는지. 헌재가 정치질했다. 헌재가 정치질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임명해준 예. 개별적인 은혜 갚음도 충분히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진영의 눈치도 봐가면서 저는 날짜도 조정하고 미뤄가면서 또는 이 적당히 침대 축구도 해가면서 헌재가 저는 정치질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치질을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 같은 뭐 뭐, 보훈 뭐 이런 거예요? 보온도 있죠. 나는 대통령에서 임명받았어. 나는 국회로부터 임명받았어. 나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임명받았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뜻들을 존중해주는 척이라도 해야 돼. 최소한의 염치를 위해서 내가 탄핵 인용 기각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은 그 사람들의 정치적 고려, 즉 선고일을 늦춰줘, 당겨줘. 이 정도까지는 나름 배려했어. 그리고 또 내가 평소에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다면 저분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항의를 하니까 저분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은 충분히 줬어. 네, 그중에서 네, 이재명의 선고 날짜까지는 난 지켜봐 줬어. 네. 나는 저는 정치질을 했다고 보고요. 개헌을 통해서 헌재는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소신입니다. 20년 전부터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자체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위헌 법률심사권은 국회로 넘기고요. 예. 개헌을 한다면 인사에 관한 권한들은 국민들이 선출한 뭐 상원이 있다면 상원, 뭐 원로원을 만든다면 원로원을 만들든지 국민투표를 한다면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분명히 헌재는 이제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헌재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 네네네. 되게 선구자네요. 20년 전부터 그 주장을 하셨다는 거는. 20년 전부터 제가 네. 개헌특위 뭐 간사 아. 이런 걸 오래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부당하고 왜냐면 국회에서 위헌법률 심판을 또 위헌 판단하고 심사권은 대법원에서 하면 되죠. 아까 대법원하고 안 그래도 헌재고 그래서 일부러 갈라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번에 헌재가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힘들게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그런 식으로 폄하할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런 식으로 늦게 하거나 문제가 생기게 그 특히 임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없애버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국회 뭐 양당에서도 지금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4월 4일 선거에 네, 대해서. 맞습니다. 그 민주당은 일단 그 긴급 비상 최고위를 소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우리는 만장일치 파면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우원식 의장이 헌법 질서가 회복되는 날이길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아직 입장은 나오지 나오지 않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헌재가 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속한- 그렇죠. 예, 예. 어제 비대위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뭐 비대위원장 원내대표가 계속 헌재 조속한 선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네. 라는 얘기를 초질관 물론 뭐 처음에는 빠름보다 올바름 빠름보다 좀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켜달라라는 메시지도 냈지만은 약간 좀 변했죠. 예, 한 2주 전부터 조속한 선고가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하는 것들을 메시지를 냈었습니다. 예. 제가 대변인 논평도 냈지만은 그 정도가 이렇게 기류가 많이 바뀌는 걸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하고 네. 그런 의미에서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8대0 기각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인용을 인용을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상당하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 이제 약간 기류가 좀 바뀌고 빨리 선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혹시 그 8명 중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어떤 뭐 정보 내지나 하여튼 뭐 들은 얘기
아니면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 그것도 이제 추론인데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 징후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네. 이제 민주당의 시각에서 볼 때 이상 징후겠죠. 네. 처음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1월 20일 정도까지는 대통령의 파면을 거의 기정사실화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뒤에 이제 어떤 절차적인 이 부적절성 그리고 증인들의 어떤 오락가락하는 그 행보 이런 것들이 겹쳐서 차츰차츰 이제 무게 중심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을 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세 분의 한도수 총리 그 탄핵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저 정도의 판결이고 방향성이라면은 윤 대통령의 최종 선고도 상당 부분 그렇게 중체대함에서 이 다른 분들하고 이견을 꼭 같이 할 그걸 같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 5대3 뭐 5.5대 2.5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분위기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네. 헌법재판소는 법률 체계도 나옵니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예 이 법원하고 달라서 네. 정치적인 것을 상당 부분 고려를 하는 탄핵 자체가 정치 행위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떤 게 그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 그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여야 공이 아스팔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외침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인 네. 사법기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정치적이라는 것과 정파적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정치적이라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 전반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결정이 한국 사회를 바르게 끌고 갈 것인가, 한국 사회를 망하게 갈 것인가, 여론을 수렴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내가 정파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누군가가 추천해 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뭐 복종돼야 된다. 이런 부분은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정치하고 싶어요. 정파는 당연히 다르죠.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뭐 물론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죠. 대변인 말씀을 반박하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헌재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은 정치 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개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정파적 재판관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전 재판 이전의 판단들에 대해서도 그런 정파적 판단이 좀 있었다고 저는 있었다고 보고 계시고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말한 건 아니고요. 네. 윤석열 측에서도 이제 오늘 오전에 기일 통지를 받았다. 똑같이 동시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이제 헌재가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우편 송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기일은 양쪽에 알려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이 직접 출석을 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겠다. 앞서 두 차례의 탄핵 심판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전부 다 변론부터 선고까지 출석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변론기일 내내 본인이 출석하고 본인이 발언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선고 때도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그 4일날 헌재 선고 결과는 생중계하기로 됐고요. 네, 생중계하기로 일반인도 했습니다. 방청을 허용하는 걸로 됐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정말 그날의 결론에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주식의 흐름도 저는 예측이 지금 중요할 것 아니 같습니다. 오늘 선고 이거 공지 네. 나면서부터 다 오르기 시작하고 지금 뭐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기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들도 이 헌재 주변에 지금 다 철통 방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다시 짜고 있다니까 지켜봐야 될 것 어쨌든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그렇습니다. 증시에서 주가가 약간 뭐 반등을 했다 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예측보다도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이 결론 나는구나.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소가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네. 그 이제 인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그때부터 형사 재판에 더 많은 조사나 뭐 혐의 같은 것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대통령 지위에서 민형사상 불소추됐던 내용들, 뭐 부인 관계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될 수사도 가능성이 많이 되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이제 확 늘어나겠죠. 물론 저는 여기서 우리 전 국민이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귀염 판사라는 사람의 역사적 만행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기현 판사. 예, 구속 아까 취소 말씀하신 결정을 한. 뭐 5대 3이니 우리가 굉장히 네. 힘들어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석방됨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워졌고 이 흐름들이 반전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 네. 그분의 이름은 우리 사법
부에서 영원히 기억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걸 한 게 더 큰 잘못이 아니면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해. 지기현 판사 훨씬 잘못이죠. 지기현 판사가 훨씬 더 큰 왜냐하면 잘못이다. 판사는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난 둘 다 똑같이 나쁘다고 보는데요. 검찰도. 판사 네, 편도 그럼요. 아니 판사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예. 검찰이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즉시 항고를 안 하면서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풀어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즉시 상고를 하면서 실제 상고심의 접수 그 기록 접수도 48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해버렸단 말이죠. 네. 그것하고 비교해 보면 솔직히 말하면 2심 판결문을 보면 자기네들이 훨씬 잘못한 게 훨씬 많은데 이 구속 취소 사유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면서 실제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야 이거 우리 무조건 상고할 거야라고 해서 그냥 시간만 땡겨가지고 하는 이 행동 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죠. 네, 네. 전 조금 다릅니다. 북한 괴뢰도당은 늘 남침하려고 하는 집단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일선 지휘관이 술 퍼먹고 업무를 태만하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아, 괴뢰도당은 검찰이고 지휘관은 검찰이야. 지휘관 판사예요? 그건 기자님이 비유하신 거예요.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정 네. 판사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다면은 물론 또 제가 한 말씀하면 또 이렇게 반박을 많이 하시겠지만 며칠 전에 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무죄 판결, 2심 무죄 판결에 이제 세 분의 공동 부장 판사 이름을 제가 한 분씩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도대체 이게 인식의 문제라는 해괴한 논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세 분의 어떤 그 실명을 거론한 분들이 이거는 한 분 한 분이 이 사법적인 양심을 갖고 판결을 했는데 왜 이름을 거론하느냐라고 또 이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기현 판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특정 이름이 그러니까 판사의 만고의 판단을 역적 존중해야 된다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게 하고 그분의 어떤 그 논리라든가 이런 건 얼마든지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공개적인 방송에서 특정 판사 이름을 하는 거는 저는 적절해 보이진 않는다. 그런 판사들의 말씀을 결정이나 지기현이 너무 판결은 싫어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거죠. 네, 그건 본인이 근데 이제 책임져야 되는 앞으로 거죠. 네.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 네. 이제 당연히 형사 재판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될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재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감시망이 높아질 것 같아요. 지금은 동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는데 네.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지금 수사를 이 계엄 관련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이 그동안 있었지만 많이 다루지는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경찰도 특수본의 인력을 120명 있던 걸 이제 72명, 72명으로 줄인다고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파견 왔던 사람들 다 보내고 이제 거의 수사를 정리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점검도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통령직에서 이렇게 파면되게 되면 그동안 검찰이 보였던 태도가 확 좀 바뀝니까? 아니면 어쨌든 검찰은 그래도 검찰이 대선배기도 한 저는 안 바뀔 거라고 안 봅니다.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 공범 의혹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안 바뀔 거라고 보고요. 이거 뭐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개인적인 주장인데 저는 이 탄핵 인용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네.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윤석열 내란 진상 규명과 공범 뭐라고 해야지 처벌이라보다 어쨌든 뭐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이 아니고 예,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특별법에 의하면 훨씬 더 뭐 수사를 아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공소시효도 어느 정도 무력화 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5.18 특별법 만들었듯이 네. 그런 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걸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의를 이제 전제로, 말씀하신 네. 거니까. 윤석열 시대를 완벽하게 청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네. 그 특별법에는 검찰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기겠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네. 명령 지휘권에 의해서 쿠데타를 찍어서 누군가를 점조직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저는 동원돼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저를 막았었던 이 국회의 그 경찰 간부도 꼭 찾고 싶어요. 저는. 내가 찾아줄까요? 이준석 대표를 막았었던 경찰 간부 국회의원이었던. 네. 저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네. 그렇습니다만. 근데 그런 네. 사람들까지 모두 다 처벌할 수 있는 처벌은 아니더라도 네. 누가 진실을 어떤 밝힐 명령에 수 있는.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 진실을 밝히고 화해의 문제는 나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 결국은 이런 역사에 대한 청산들은 진실 규명과 화해로까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 처벌하고 정치 보복으로 끝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제돼야지만 일단은 진실 규명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일단 요거 하나 해볼까요? 네. 그 사진 하나 주시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떡에는 이거 저만 보기 아까워서 그냥 갖고 온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떡에는 대통령님을 지키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청년들 파이팅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준 떡이에요? 집회 그러니까 참가자들. 네, 시위하는 탄핵을 집회.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준 거고요. 김용현 그 전 장관이 그 전에 서부지법 폭도들에게도 영치금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용현 장관이 이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어요 이쪽에? 아니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용현이 형 응원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쓴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윤경이 언니 자기가 이런 쓴 느낌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럼 생각해보면 김용현이나 윤석열은 이파사판 아니겠습니까? 내란으로 제대로 그 선고가 이루어진다면은 예. 가정이지만은 무기 아니면은 사형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뭐 다 또다시 내란이 일어나든지 국가가 뭐 혼란에 빠지든지 말든지 간에 자기들이 무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이런다고 무죄가 나옵니까 근데? 그 지금 이 뭐라고 합니까? 이 특정 정치 세력들의 준동으로 이걸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여튼 용현 김용현 떡, 네. 네, 떡 돌린 사실이 아주 사진으로 있어서 네, 우리 네. 최경 기자님이 별별 픽을 얘기가 다 나오네. 해오셨고요. 4월 4일은 청명입니다. 청명해 주구나 한식해 주구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111일째 되는 날입니다. 뭐 죽을 네. 사자가 두 길입니다. 부적절합니다. 별별 얘기 다 나와요. 예. 부적절합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약간 좀 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좀 노골적으로 피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회동을 제안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 네. 문자도 보내고 만나자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지금 국가 경제 그리고 민생에 직결된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에 그 만남은 검토하겠다.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을 이제 그 후순위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했고요. 네. 한덕수 총리가 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그렇게 얘기하고 SK 하이닉스를 방문했고 오늘 오전엔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이닉스를 갔어요. 네, 뭐 반도체 뭐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겠군요. 그런 것 뭐 같습니다. 나중에 거기 취직하려나? 아니 이건 취직할 때는 뭐 김현창도 있고 많잖아요. 공직 끝나고 나면 늘 그런데 취직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스타일이. 연세도 있으신데 지금 쉬셔야 되는 거 아, 아니에요? 쉬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요?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말씀- 돈을 많이 네, 네, 벌었어요. 네,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 한덕수 총리가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한 번 하고 문자 메시지를 두 번을 하는데 이른바 씹었다 전화 두 번에 문자 한 번이에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글쎄요 이게 한덕수 총리가 흔쾌하게 그렇게 응대를 하는 게 옳을까요? 물론 뭐 국정에 여러 네. 가지 야당 대표가 하면은 국정을 책임지는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응하는 게 예. 상시 보통 때는 그게 당연합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매우 중차대한 거고 만나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정말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어떤 얘기가 논의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우리 저 52시간 주 예배 규정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그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좋습니다. 10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10조 지금 당장 오케이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탄핵 얘기가 또 나오죠. 헌재 얘기가 나오죠. 탄핵도 뭐 줄줄이 탄핵, 연쇄 탄핵, 통탄핵까지 나옵니다. 통탄핵. 아예 통째로 탄핵을 한다. 국무위원들 이런 것들이 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만나서 당혹해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 게 그게 국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겠죠. 반대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것이 이른바 명분을 쌓기 위한 것 아닐까요? 만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응하지도 않더라. 그러면은 국민의 표는 일단 총리가 너무하네. 그거 왜 만나는 것도 싫어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정치 행위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는 뭐 명분 싸움에서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대행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만나서 국정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당혹스러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일에 4월 4일 날 어떻게 결정이 나든 간에 이제는 다음 주면은 만남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이재명 대표가 또 다른 그 공격의 포인트로 나설지언정 이제 새로운 국면이 들어서는 4월 4일 이후에는 한덕수 대행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저는 전향적으로 만나서 이제는 정말 비상 그 시국을 전공법으로 타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잠깐만요. 네.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어제 그 한민수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아무하고도 연락이 안 됐고 거기는 과장 한 명한테만 연락이 돼서 전달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또 역시 묵묵부답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총리실 공보실에서 문자 공지가 왔습니다. 현재 권한대행께서는 임박한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다수의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계십니다.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위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야당 관계자들이 네, 이재명 대표를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하겠다고 한 내용은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 이게 지금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관세 부과 등 통상 전쟁 대응을 먼저 하고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최우선에 놓으니 이거 두 개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너 만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과연 이게 지금 현재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또 탄핵 선고와 관련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느꼈던 불안감이나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한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긴급해서 절대 답도 안 하고 공보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안 만날 거야라고 말하는 이 태도가 과연 옳은 태도인지 또 본인이 불편한 얘기를 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행이라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기에게 직접 연락이 왔는데도 그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공보실 통해 가지고 야 나 못 만난다고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지 게다가 야당 대표가 직접 전화했는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이라고 폄하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부터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뭐 저기 윤석열 밑에서 배웠는데 뭘 배웠겠어요. 야당 관계자라는 네.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야당 관계자예요. 자 그리고 무슨 뭐 민생 경제 잘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환율 지금 저 1,500원 육박하고 있죠. 주가 상황 보세요. 산불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먼저 추경 이야기 꺼냈어요. 추경 이야기 꺼냈으면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하기 전에 여야 대표 같이 만나자고 먼저 정부에서 제안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기본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산불 이재민 대책 하러 하는 게 현안이라고 그러더니 가셔가지고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쫙 퍼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네네네.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좀 오늘은 좀 경청 모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덕수 총리 건에 대해서는 이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해서 여당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만납시다. 총리 공간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이 있는 거고 비서실장이 있는 겁니다. 항상 사전에 물밑조율을 한 다음에 뭐 네. 발표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화를 직접 아무리 다급하다고 그래가지고 야당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는 건 아마 여당 대표도 그렇게를 안 합니다. 정무수석이 그래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총리도 정무수석이 있고 여야 대표도 다 정무 파티에 그 수석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직접 전화를 했다는 것은 상황의 어떤 다급성 뭐 이것을 반증을 하겠죠. 예, 이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면은 여야정 협의회를 얘기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야정 협의회를 도대체 왜 지금 구성이 안 되고 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됩니까?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그 논쟁으로 비화될까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게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전화를 직접 하는 게 아까 제가 명분 쌓기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전화를 대응을 못할 거를 뻔히 알면서 전화를 3번, 4번을 한다는 것이 뭐 공무실 관계자 얘기는 이제 둘째 문제고요. 네. 그것이 기존의 프로토콜하고는 매우 맞지 않다. 그 정도로 명분 쌓기에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네. 성공을 거뒀다. 저는 이렇게 근데 자평합니다. 기존에 먼저 연락을 아니, 근데 했었었죠. 정무 우리 대변인님 최근에 프로토콜 그 맞춰가지고 공지 연락을 했었는데 답이 근무하셨어요?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류의 프로토콜은 옛날에 네.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이 프로토콜을 또 완벽하게 무너뜨린 게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도 바로 전화해서 야 저기 뭐야 김치찌개 계란말이 먹으러 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접 우리 뭐 이런 거 전화해서. 하지 말고 직접 통화하고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사실 그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을 비판하지만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라고 네. 봐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류의 예. 프로토콜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그런 프로토콜을 가동을 했다니까요. 그 전에 국회의장실에서도 연락이 갔었고 네. 그 전에 다른 데서도 계속 연락이 갔는데 한덕수 총리가 묵묵부답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계속 나왔어요. 이게 이제 프로토콜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예를 들어 야당 대표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한덕수 총리가 뭐 지금 오늘 내일은 이제 좀 어렵다 싶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뭐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한번 그러면 자리를 마련하겠다. 요 정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아니면 이러면 되잖아요. 전화 오면은 네. 이 대표님 프로토콜을 지켜주세요. 비서실장하고 서로 통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안 만나는 것이 한덕수 총리나 혹은 뭐 정부 여당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만큼 한덕수 총리 쪽에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 전화를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못 받으면 이게 언론에 어떻게 나가고 국민들은 왜 만남 자체를 저렇게 피하지 하면서 분명히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네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럼에도 이게 즉시 응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 빨리 선고를 하라는 또 이 양동 작전 이런 거에 대해서 총리가 지금 줄탄핵에 제일 선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얘기를 꺼낼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 날 큰 그 대단원의 어떤 그 변곡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인용이든 기각이든 네. 그런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대한민국이 펼쳐져야 된다. 비록 그게 아프고 정말 살더미를 떼어내는 그런 그 힘이 들더라도 탄핵 선고 이전과 이후는 정말 달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다음 주부터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든지 만나시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드린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부터 전화 2번, 문자 1번을 한덕수에게 보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전화를 받지 않길래 긴급하게 뵙고 싶다는 말씀까지 전했다. 하지만 한 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전화와 문자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에게 또 연락을 했다. 이들도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겼다. 그럼에도 이들마저 답이 없었다. 딱 한 사람 통화된 사람이 있다. 총리 수행과장이다. 저희가 총리 수행과장에게까지 연락했다. 수행과장 답변은 이거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답이 없다. 이게 어제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빽뿔한 내용이거든요. 제- 요거 대변인님이- 하나만, 요거만 넘어가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하고 지금 싶은 이야기였는데. 대변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해는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행위를 가지고 그림 내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능수능란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뭐 저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정책, 민생 이런 거 가지고 막 경제하듯이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그림 내기용으로 한덕수 총리를 난처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는 오해다라는 말씀을 제가 풀어드리고 싶어요. 네. 만남에서 스타일이 이재명 스타일이 한덕수 총리를 당황시키거나 이러려고 그런 하는 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아니다. 스타일이. 네. 네. 이제 남아 있는 과제가 아마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는 이게 좀 부담스럽고 껄끄러운 과제였을 수도 있겠다.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답변을 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뭐 탄핵 4월 4일 이전이든 이후든 상황이 크게 달라진 않지만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가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은혁 재판관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에 대한 답은 좀 이제 있어야겠죠. 조만. 근데 어차피 이제 한 이번에 4월 4일 날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사실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임명을 할 네, 것이다 한덕수 임명 총리가.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퇴임 재판관목도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퇴임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지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권한이나 소극 권한이나가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그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라서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왜냐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추천 몫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국회의 네. 개입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한덕수 대행이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정부와 서로 얘기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건 저는 소극적으로만 해야 된다는 이 대행의 역할을 비춰보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 몫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이미 그 전에 3명에 대해서 합의를 해가지고 올려놨었습니다. 공문에도 그때 나왔듯이.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가 하는 행위는 소극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그 재판관 임명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서명하는 거는 그냥 소극적 행위,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라고 그럼 보여지고 명문화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해석의 영역이에요? 그게 원래 그 헌법학회에서는 네. 헌법학회에서는 권한 대행은 우리가 뽑은 사람이 아니고 예. 이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자리에 들어가 앉게 된 그렇죠. 전임 대통령 즉
그 탄핵되어야 되는 그 전임 대통령 때문에 그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기 예, 때문에 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선출직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의 차이를 두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못하게 돼 있고 대통령이 다시 뽑혀질 때까지 임시적으로만 이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현재 선출을 해야 재판관 된다. 임명은 적극적인 거로 현재 재판관 임명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 그중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서명하는 거는 자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니까 서명만 하면 되니까 형식적인 거고 그건 소극적이라는 거죠. 소극적인 거고. 하지만 대통령 몫으로 누군가를 추천해가지고 임명해야 되는 그 행위는 자기가 대통령처럼 진짜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 그거는 행위고. 적극적인 행위니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식인 거죠. 네. 제가 한 말씀만 네네네네. 드려도 될까요? 마은혁 그 임명 관련해서는 이제 여야 간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 3인이 이 국회에서 선출을 해서 임명 추천을 할 수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3인 중에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제1당, 제2당 여야 그리고 한 분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계선, 조한창 이분은 여야가 한 분씩 추천을 해서 별 문제 없이가 임명이 됐는데 문제는 요 마은혁 정말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얼굴은 몰라도 이름은 다들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정도로 네. 마은혁 그 판사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가 않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수결로 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른 두 분은 다 부서가 돼 있어서 여야 합의가 지켜졌습니다만은 마은혁 재판관의 국회 임명 동의안이 헌재로 넘어갈 때 부서는 민주당 부서만 돼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까지 일관된 주장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다수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 얘기라 이거는 계속 지금 평행선을 그어왔는데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하실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입법이 다 여야 합의로 됐습니까? 우리 JTBC 종편 된 거 여야 합의로 통과했습니까? 이명박도 몸싸움에서 통과시켰어요. 다 그거 해줬어요. 무슨 합의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국회는 무조건 다수결인 거고요. 네. 국회에서 결론 난 것에 대해 가지고 네. 대통령이 국회에서 행위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해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월권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되는 일이다.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 나와서 간단하게 전해드리려고 4월 4일 합니다. 심판에 대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이제 신동욱 대변인 명의로 논평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판관 한 분 한 분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 결론을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기각을 희망한다. 그리고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도 유혈 사태를 운운하지 말고 승복해달라. 이렇게. 당의 공식 입장인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기각을 얘기했습니다. 원한다고요? 기각을 원하는 게 공식 입장이에요. 원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원하는 거는 누구나 뭐 소원은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아니 권성동 대표가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탄핵해가지고 기각 나오면 책임지자 그랬잖아. 그럼 탄핵 나와서 인용 나오면 이 사람들도 책임지고 뭐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겠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그리고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사회적 갈등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 이후에 여야 등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이 선고가 나오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승복이 아니라 인정을 도저히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걱정이 좀 큰데 예를 들어 인용이 됐다. 그럼 지금까지 계속 탄핵 반대 뭐 기각이 하셨던 그 지지자들 뭐 시위하셨던 분들은 또 그냥 그래 결과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케이 뭐 이렇게는 안 할 거 같이 보이거든요. 저는 뭐 사실은 잠시 난동 부리다가 예. 바로 사그라질 거라고 아,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뭐 이념적으로 어떤 뭐 충실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현재 권력에 빌붙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회주의적 속성들과 그다음에 이익관계에서 만들어진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네. 그분들은 뭐 바로 사그라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행위를 통해서 계속 이익을 보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이제 이제 코인팔이 하고 이런 분들은 뭐 계속 하겠죠. 있겠죠. 네, 네. 그러나 이제 그거는 매우 빨리 사그라질 사그라질 것이다. 거라고 봅니다. 네. 요즘 분위기가 또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분위기가요? 그 극우 보수 세력들 그리고 정강훈과 뭐 소년보
세계로 교회, 교회, 네네. 네, 그분들 간의 갈등 이런 게 커지면서 아, 실제 모임에 나오는 사람의 숫자도 줄어들었고 네. 또 그들이 하는 유튜브 동시 시청자 수도 엄청 줄었어요. 아, 줄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동시 시청자 수가 줄었다는 네. 네, 건데 동접자가. 결론적으로는 분위기가 사실은 조금 좀 가라앉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서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빠른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제 그 다음 플랜을 그들도 고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과거 한 몇 주 전과 비교할 때 예,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사그라졌다. 많이 이렇게 좀 다운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그렇습니까?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여야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아스팔트에 나오는 분들의 어떤 뭐 분노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게 장기간 지속되지는 않을 그래요? 거다. 물론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이건 절대 용납 못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수가 점점 늘어서 또 다른 국정의 어떤 그 파탄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은 네. 크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거 끝나고 나면요 정치적 현황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보가 뭔지 보수가 뭔지에 대해서 서로가 한번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한국 사회에 민주당은 솔직히 말하면 진보가 아니거든요. 네. 뭐 민주 개혁 세력 뭐 중도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만 리버럴 뭐 이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과연 국민의힘이 진짜 보수인가? 좀 보수 아니라고 봐요. 보수가 거의 다 없어졌다고. 이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 적폐청산으로서 오래된 전통 보수들이 무너지면서 네. 거기에 기회주의 세력들이 그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거든요. 결국 보수 박멸시킨다고 해서 그 보수들이 박멸돼서 다 민주당 지지하는 거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영역으로 간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저는 현안을 가지고 다투게 되면은 정치적 이익관계 때문에 제대로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떠나서 한번 사회적 논쟁이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는 진보 보수를 다시 재정립하는 아주 범국민적인 치열한 토론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한민국을 위해서 반드시 여전히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가 매우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편가름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편을 갈라서 너는 진보, 너는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보편적 기준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고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야 지금 보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상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예, 잠시 2부의 후 경제썰전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우리도 압니다 경제 알만큼. 그거 안 시켜줘. 다음번에는 경제썰전 패널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하나만 전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장제원 전 의원이 네. 어젯밤에 사망한 것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10년 전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장제원 전 의원이 성폭행 사실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 왔는데 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을 공개하게 되면서 아마 이제 선택을 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하여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많이 좀 놀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따로 뭐 이 관련된 이야기는 뭐 나누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산불이 이제 진화가 되기는 됐고 굉장히 많은 상흔을 우리한테 좀 큰 피해를 좀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복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열심히 나서고 계시고 또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좀 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 또 민간에서도 이분들을 돕기 위한 여러 참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뻗고 있습니다. 뭐 유명인들도 그렇고요. 또 기업인들 그중에 마피아 40이라는 게임을 운영하고 또 저희에게 광고를 주는 그 팀 40이라는 그 게임 회사에서 무려 1억 원의 성금을 또 기탁을 해서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여기 이제 기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민 분들께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면서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프로님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약속하시죠 이 자리에서. 내일 저희 장르만 여의도 팀 이름으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발표하는 액수는 내일 발표해요? 금액 한번 제안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금액 발표하지 마요. 저희도 부담된다. 댓글 보고 제가 네.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보고 자, 오늘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평론. 다음 주도
많이 걱정됩니다.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이 주말 사이 그리고 월요일에 있을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